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안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우리 안산의 역사 이야기 중에서 그동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든지 뭐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좀 이제 주제를 살짝 바꾸어서 앞으로 뭐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의 현안인 이 상호문화 혹은 또 다문화라고도 하죠.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안산에 많이 이주해 들어오고 계시는 동포분들, 뭐 중국 동포는 뭐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산에도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고려인 이야기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호문화 또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안산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뭐 다문화 상호문화가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뭐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많더라. 뭐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 그 공단과 가까운 안산역 맞은편에 있는 원곡동에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더니, 뭐 제 기고로는 이제 그때가 대략 그 1997년 IMF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뭐 아주 급속하게 많은 이제 외국 분들이 우리 안산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 이후 뭐 지금 현재는 뭐 명실공히 우리 안산이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상호문화, 뭐 다문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뭐 국경 없는 거리, 안산 다문화 거리 뭐 등등등 여러 용어로 우리 안산이 지역사회에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죠. 뭐 여기에는 뭐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은 짚고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또한 뭐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뭐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한 10번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좀 깊이 들어가자면 상호문화, 다문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용어부터 좀 낯설죠. 그리고 도대체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쯤 와 있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와 같은 사례가 뭐 외국에도 있느냐? 뭐 등등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뭐 학문적으로 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적 다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제가 뭐 사실 관련된 책을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이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뭐 이 다문화를 뭐 인류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산에 그 많은 외국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동포라고 불리는 고려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 이야기를 좀 확장을 시키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 뿌리부터 좀 우리가 건드려야만이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은 그 이스라엘, 우리 흔히 유태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나라를 빼앗긴 후로 2000년간 전 세계를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옛 그 터전으로 돌아오게 됐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러한 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또 아울러서 좀 확장을 더 시켜보자면 우리가 이제 고려인을 다루면서 또 우리 같은 동포라고 불리는 우리 그 중국 동포,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족 동포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조선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뭐 어쨌든 조선족 동포들 또 중국 동포들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리 안산에는 그 사할린 동포들이 또 살고 계세요. 지금 한대 앞역 그 맞은편에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약 한 1000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또 그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저 홋카이도 위에 있는 그 사할린에 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좀
기왕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변으로도 또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오진 바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예, 터였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 방송을 아마 시작할 초창기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이지만 과거에 머무르진 않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현재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긴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와 상호문화도 저는 그 같은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 역사 속에 상호문화와 다문화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산 지역의 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상호문화, 다문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용어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쓰는데 저도 이게 어느 용어를 써야 될지 참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상호문화라고 한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뭐 100% 그쪽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안산은 이제 상호문화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2021년부터인가. 그런데 이제 뭐 국가 정책이나 뭐 아니면 교육부나 뭐 여가부나 뭐 다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안산의 시민들은 우리 도시가 다문화 도시야, 상호문화 도시야, 이제 이렇게 용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학계나 또 정부에서 하나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자들은 학자들끼리 뭐 자기 학설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학설에 맞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정책적으로 이제 그 용어를 쓰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문화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호문화라는 용어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 10년쯤 된 것 같으네요. 여기 우리 안산의 그 원곡동에 가면 세계문화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기증받은 뭐 악기라든지 뭐 의상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지금 소장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외국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우리 안산에 다문화를 이렇게 뭐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당시 일하시던 버지니아 선생님을 뭐 어떻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도 그냥 다 통칭해서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러이러한 나라에서 왔다. 나의 국적은 이러이러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냥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너 아시아에서 왔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저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 한국에서 왔어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왔구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버지니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한국에 온 지 이제 이분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이가 벌써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20년이 훌쩍 넘은 거죠. 근데 한국어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드라마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분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궁금했을까 이분한테. 첫 번째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제일 궁금하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건 알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 이제 궁금했겠죠. 두 번째 질문이 너 뭐 하고 사냐. 그 먼 데서 이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한국까지 여기까지 와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이거겠죠. 뭐 하고 사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너 언제 갈 거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나한테 언제 갈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두 개 질문은 뭐 어디 가나 그런 질문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언제 갈 거냐라고 하는 말을 왜 할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버지니아 선생님도 오래 이제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이제는 아시는데 그때는 참 너무 낯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즉 버지니아 선생님이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아직 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아마 90년대 말쯤 아니면 2000년 초반쯤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그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우리 안산도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그 아직 생각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죠. 뭐 외국인들을 만난다면은 굳이 그 서울에 가서 외교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특별한 경험이 아니면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저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는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어떤 차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언제 갈 거니? 라고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외국인들에 대한 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인종 간의 편견도 심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백인과 또 이 동남아시아인과 또 이 소위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 흑인들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참 다르죠.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친절하고 상냥한 반면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업신여기면서 깔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고 또 많이 변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당시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선생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얼마 뒤에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둘러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분들이 다 자리를 떠날까? 그런 경험. 또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그 앞에 이제 한 어머니하고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탔어요. 이분이 한국말을 잘 하시니까 다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국 그 엄마하고 아이는 이 버지니아 선생님이 한국어를 모르는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엄마가 그 아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매일같이 깨끗이 씻지 않으면은 저 사람 얼굴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 선생님이 자기는 너무 충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버지니아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안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국적이 콩고가 아니고 한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죠. 국적이 한국인이란 거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또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아프리카가 이제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다 보니까는 이 체력적인 조건이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타고난 그걸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중학교 때 체육대회를 나갔는데 그 한 선생님이 버지니아 선생님 아들 이름이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운동에 좀 소질이 있구나라고 이제 눈여겨 보고서 이제 이 아이를 원곡고등학교의 육상부로 이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육상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원곡고등학교 시절에 육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 4월 달에 그 대회 나가서 우리나라 그 100m 단거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가 이제 김구경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 0.02초 차이로 준우승을 했다고 해요. 10초 42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큰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원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안산시청에 소속으로 지금 이제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2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육상 기대주죠. 지난 2014년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는데 이제 엄마인 버지니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 시합이나 대회 나갈 때 자기한테 이제 음식을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회 나가니까 이제 좀 특별한 걸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꼭 된장찌개하고 김치 또는 김 이런 거를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야 너는 콩고 사람인데 콩고의 어떤 전통 음식을 먹고 우리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하고 엄마가 이제 그런 음식을 해주면 잘 안 먹는데요. 오히려 밥, 김치, 된장찌개, 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무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안산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이쪽 단원구 쪽에는 정말 많습니다. 원곡 초등학교는 뭐 거의 이미 99.99%가 이제 외국인 아이들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선일초라든지 뭐 여기 뭐 서초등학교, 원일초, 뭐 관산초 다 외국인 아이들이 많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올라가니까 뭐 중학교에도 뭐 관산중학교는 뭐 거의 이제 90%가 넘었죠. 그 다음에 선일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석수중학교, 그 다음에 원일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부고등학교, 원곡고등학교 등등 이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외국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중에는 그 동포인 아이들도 있고요. 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그 뭐 많은 국적의 아이들이 우리 이제 안산의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가? 근데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좀 잘 적응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지니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성립되는가?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원래 다문화 국가였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부른 광야에서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형성된 거는 뭐 오래됐죠. 뭐 흔히 이제 그 우리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수많은 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이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질성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쟤네하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만이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민족적 개념이 오래전에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뭐 우리 역사의 어떤 기원부터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 아니죠. 굉장히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워낙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역사 교육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아닌 경우는 이제 그 배척을 하게 되는 약간 그 배타적인 성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사실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연 적절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국경을 초월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이 뭐 예전에 그 이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인데,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신석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처음 여기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았느냐? 사실 그것도 조금 의문이 많이 돼요. 최근에 그 부산의 이제 가덕도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 고고학 발굴이죠. 거기 이제 그 인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뼈를 발굴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뼈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뼈가 이제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래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뼈가 남아 있느냐? 그건 이제 갯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그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대로 이제 그 인골이 유지되가 썩지 않고 이제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뼈들이 다 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딱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분들의 그 DNA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이 한국 DNA가 아닌 거예요. 그 유럽계, 그 독일 카스토르프라고 하는 그 지방,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DNA가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석기 시대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 기원전 뭐 한 2-3,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물론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거는 기원전 한 8,000년이지만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와 이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게 한참 그 후니까, 뭐 길게 잡으면은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을 볼 수도 있지만, 뭐 대략 한 4-5,000년 전에 한반도에 이제 많은 신석기 이제 살게 됐는데, 이 가덕도에서 발견된 이분들은 도대체 뭐냐? 아니 어떻게 한반도에 유럽계 인골이 발견될 수 있느냐? 이건 미스테리죠. 그 사람들이 그럼 유럽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왔을까? 그 시대에? 아니면 걸어왔을까? 그 시대에? 그 먼 그 유라시아 대륙을 여기까지 왜? 정말 수많은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숙제이긴 한데, 제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전부터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우리 역사 속에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역사학적으로 이제 예족과 맥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날 저쪽 그 북한과 그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있는, 예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 때 영토였던 그쪽 지역에 살았던 종족이 이제 예족과 맥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후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꼭 그들만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분명한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지금의 그 만주 지방의 큰 그 광활한 만주벌판을 있었는데, 그러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면. 그럼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인종은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만주족들이죠. 그러니까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이 사람들이 거기 주로 살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영토 안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도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발해를 우리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뭐 역사 교과서에 남북국 시대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된 신라, 통일을 한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 그래서 남쪽에 남국, 북쪽에 북국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발해도 우리 역사라고 본다면 그 발해도 굉장히 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죠. 여진족, 말갈족, 뭐 거란족 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국가와 영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개념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먼저 바꾸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오늘날 과연 다문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일까? 우리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좀 과학적으로 좀 나의 DNA를 좀 분석을 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도움을 얻어서 유후라고 하는 나의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그런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저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분석해주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여기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아주 좀 비싼 돈을 주고서 나의 DNA를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의 DNA를 이제 100%라고 본다면 저는 정확하게 53.48%가 한국인인 거예요. 혈통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5.41%가 일본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21.11%가 중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계통이 2.6%, 그 다음에 몽골 계통이 1.8%,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계통이 0.2%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야? 나의 어떤 신체의 혈통적인 결과로 본다면 나는 절반 정도는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25.41%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저의 몸속의 4분의 1은 일본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21.11%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몸속의 5분의 1은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을 합치면 제가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동아시아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이지만은 동아시아인의 혈통을 다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조상 중에는 한국계가 많지만 일본계가 그 다음이고 중국계가 그 다음이는, 그러니까 새의 어떤 그 피가 함께 흐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저를 보고서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의 족보를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평산 신씨인데, 평산 신씨의 이제 시조가 고려 개국공신이었던 장절공 신 숭자 겸자 어르신인데, 뭐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00년간의 긴 역사를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저는 뭐 당연히 100% 한국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절반만 한국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앞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나만 그런가? 라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결과치를 봤더니 저는 한국 사람의 평균 결과치에서 약간 더 한국 사람에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은 절반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49.6%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25.1%가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요. 20.7%가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른대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은 동아시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거죠. 절반은 한국인,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일본인, 5분의 1은 중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100% 한국인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95%는 다 동아시아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동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저의 더 근본적인 뿌리는 어딜까? 라고 봤더니 뭐 역시나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오늘날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쪽은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 쪽은 어떻게 왔나라고 봤더니 역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한쪽은 이제 두 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한쪽은 저희 어머니 쪽입니다. 한쪽은 저쪽 그 중국 거쳐가지고 시베리아로 거쳐가지고 오늘날 그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인디언이죠. 그쪽으로 간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쪽 그 중국 남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간 흐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국과 중국의 그 모든 피를 다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우리 민족의 혈통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쭉 제가 살펴보면 제가 이제 부여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여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삼국시대에 백제가 있던 곳이잖아요. 사실 백제는 일본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건너간 사람도 많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계도 백제 많이 살았죠. 특히 오늘날 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옛 마한 지역에는 소위 이제 전방 후원본이라고 하는 일본 외계 무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일본의 피가 많이 흐른다는 거는 아마 그때의 어떤 모종의 교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계통의 성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계가 많았을 거다라고 우리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결과의 데이터를 보니까 저는 이제 이후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 완전하지 않다. 차라리 정확한 대답은 나는 동아시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연 한국 사람일까? 단일민족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는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뭐 더 이상 그 다른 의견을 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같이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문화, 상호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근본 그 뿌리부터 좀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만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좀 더 좀 의미 있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 나머지 이제 2편, 3편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게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순박한 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울었지. 하얀 꽃이 맺고 순박한 꽃이 맺고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 울었지.